57절부터는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워서 친숙한 개념이죠. 근데 살다 보면 친숙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친숙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내가 사실은 잘 몰랐구나 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배울 벤 그림이 그렇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요 모든 몇몇 문장, 정원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벤 그림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벤 그림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건 하나도 없으니까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벤 그림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집합 그림은 내포가 아니라 외연을 기준으로 그린다. 제가 수로논리 도입부에서 얘기했듯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논리학은 내포 논리학이 아니라 외연 논리학이에요. 외연이라는 것은 지시 대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시 대상들을 이렇게 집합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사람의 모임 안에 남자의 모임이 있고 또 남자의 모임 안에 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포, 뜻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들이라는 뜻 안에는 그게 남자라는 뜻도 있고 또 남자라는 뜻 안에는 사람이란 뜻이 있죠. 외연을 기준으로 그린 거랑 내포를 기준으로 그린 걸 비교해보면 이 포함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집합 그림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린다? 외연을 기준으로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외연을 기준으로 그렸을 때 사람 동그라미 안에 남자 동그라미가 있죠. 이럴 때는 남자가 사람에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내포를 기준으로 그렸을 때는 아들 동그라미 안에 남자 동그라미가 있죠. 이때는 아들이 남자를 함의한다 혹은 함축한다 그래요. 논리학에서는 함축이라는 단어를 쓰고 국어학에서는 함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능 수험생이라면 문법 문제에서 이런 걸 구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포함과 함의, 함축에 대한 용어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요. 피셋이나 리트를 공부한다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이것만 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벤 그림이라고 안 하고 집합 그림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집합 그림은 오일러 다이어그램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오일러 그램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둘 다 굉장히 직관적이긴 한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벤 그림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에 주의하세요. 사실 벤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논문에서 이걸 소개할 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안 하고 오일러 서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수학 천재 오일러가 명제를 원의 포함 관계로 표현한 거, 이게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거든요. 이게 벤은 이런 오일러 다이어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물론 이걸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긴 한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오일러 다이어그램이고 이렇게 쓰는 건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 없이 퉁쳐서 표현하고 싶으면 편하게 집합 그림이라고 하면 돼요. 제가 수학 교과서 일부러 가져온 건데 이 삽화를 그리는 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오일러 그램을 그려놓고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오일러 그램이다. 어머, 우리 논리학을 공부했더니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됐네요. 자, 끝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원 3개까지만, 이 피셋이나 리트 기출문제를 보면요 원이 5개씩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굉장히 흔해요. 원 3개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원 5개짜리 오일러 그램은 이렇게 복잡해요. 만약에 원이 8개씩 필요하다 그러면 벤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시험장에서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건 미대를 졸업한다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원이 3개 초과로 필요할 때 대안은 뭐냐? 이제 그건 뒤에서 배울 양화 논리입니다. 양화 논리를 잘 공부하면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 없이 논리식 몇 줄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쓴 수험서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는 아예 벤 다이어그램을 소개하질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원의 영역에 특정한 숫자가 할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지 문제를 푸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다? 그거는 시험을 말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제가 책에 아예 적어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두뇌 보안계획 100은 어쨌든 논리학 교과서로서 중요한 개념을 빠짐없이 다뤄야 되고 또 일상적 추론을 처리할 때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도구이니까 현재 피셀리트 수험생이든 아니든 차근차근 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논리학자 존 벤은 모든 몇몇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두루 이름 S와 P를 사물들의 모임, 집합으로 여기고 이 모임을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근데 이 동그라미 무엇을 기준으로 그린다고요? 내포가 아니라 외연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 모임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동그라미 안에 빗금으로 나타내고 그 모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동그라미 안에 별로 그려 나타냈다. 자, 그래서 특징 긍정 몇몇 S는 P이다는 S이고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를 뜻한다. 무언가가 있다는 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별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 말은 모임 S에도 들어가고 모임 P에도 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뜻이므로 이걸 벤 그림으로 나타내면 S에도 들어가고 P에도 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하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보다 몇몇 S는 P이다. 물론 뒤집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몇몇 P는 S이다. 이렇게 나타내도 똑같은 그림이 되죠? 재밌다. 자, 모임 S와 모임 P가 겹치는데
자리에 별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봐라. 이 별은 S에도 들어가고 P에도 들어가는 한 사물을 표시해둔 거다. 근데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또렷이 말해주지 않는다. 즉 이 별의 이름은 몰라요. 익명의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별의 이름 뭐다? 모른다. 익명이다. 자, 그렇다면 몇몇 S는 P가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S이지만 P가 아닌 것이 적어도 안에 있다는 거였고, 이거는 모임 S에는 들어가지만 모임 P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적어도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 부정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S에는 들어가지만 P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 별도 역시 익명이다. 이름을 모른다. 자, 그렇다면 전칭 긍정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는 어떤 사물이 모임 S에 들어간다면 그 사물은 모임 P에도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면의 뜻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사물이 S에 들어가지만 P에는 안 들어가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이고, 자, 그렇다면 전칭 긍정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 빗금의 의미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S이면서 P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고, 이 말은 모든 S는 P다와 같죠. 참고로 전칭 문장은 주어 명사에 존재함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데 별을 그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지 우린 몰라요. S는 모두 P다라는 것은 S면서 P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의미였을 뿐이니까. 전칭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S도 P가 아니다는 어떤 사물이 모임 S에 들어간다면 그 사물은 모임 P에 들어가지 않는다를 뜻하고, 이건 이면의 뜻에 따라서 모임 S에 들어가고 모임 P에 들어가는 것은 거짓을 뜻합니다. 즉 S와 P의 교집합,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칭 부정의 의미입니다. 역시 함부로 이런데 별 그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고, 모든 S는 P가 아니다? S이면서 P인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특징 문장은 뭔가 존재성을 이야기해요. 반면 전칭 문장은 무언가 특정 영역이 없다, 이런 부재를 이야기할 뿐 뭐가 어디에 존재해, 이런 걸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